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책 처방한 거 방송 들으시고 꿈터지기님이 책 처방 감사해요라고 짧고 무성의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살롱 마담님께서 캬오 제 댓글을 JYP님께서 읽어주시다니요. 하트하트. 부름을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종일 꽃길 걷는 기분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종일 마스크 쓰며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반짝 기운냅니다. 40, 50대 독서 모임서 읽을 책, 왠지 나와는 먼 얘기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벌써 40대네요. 잘 듣고 제가 하는 독서 모임 방구석 살롱에서도 참고할게요. 참 작년 에피소드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좋았는데 이번에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표지도 너무 상큼해서 책걸상이랑 잘 어울립니다. 좀 전에 다 읽었는데 함께 책 쏟아하는 느낌으로 듣고 싶습니다. 크루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그러게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올해 거 아직 못 봤는데. 네, 저도 못 봤는데 박평이 한번 쭉 보시고 아 재밌다, 괜찮다 해요. 하면 저 한번 네. 봤어요. 이미 봤어요? 네네. 괜찮아요? 자기가 괜찮아요. 봤으니까 하지. 맞아요. 자, 방살롱 마담님 독서 모임 방구석 살롱 하시는군요. 여기에서 읽기 좋은 책으로는 개념 의료라고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과학의 품격. 네. 션최님 이번 주말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연애 소설이어서 좋긴 한데 제 또래 중년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여서 읽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아, 요거 그 마티네의 끝에서를 옛날 방송 들으시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늘었어요. 문득 오랜만에 거울을 봤더니 늘어가는 흰머리와 주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새삼 이런 중늙은이와 같이 살아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손이 부르트도록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귀찮아님께서도 역주행하다가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를 듣고서 대출에 읽어봤습니다. 계속 빈정대는 글귀가 빌 브라이슨 같았어요. 저 빌 브라이슨 무지 좋아하는데요. 언제 한번 책걸상에서도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인지라 교회에 대한 빈정거림은 조금 불편했지만 감정이 상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의 LSD 부분에서 LSD 사용자 중에 지금 핫한 PCR을 개발한 사람이 있더군요. 우리 LSD에게 노벨 평화상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친구랑 낄낄거렸네요. 덕분에 아이폰도 쓰고 코로나 검사도 빨리 해서 예방하고요. 인류의 기여도가 큽니다. 크크크. 네. 자, 로페엔지님은 JYP님은 어떤 자세로 책을 읽으시나요? 쿠션 한두 장 머리맡에 깔고 누워서 책 읽는 것이 취미요 특기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며 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세월이 웬수라고 요새는 자꾸 몸이 아프네요. 목, 허리 디스크에 어깨 통증, 소화불량까지 누워서 책을 읽다가도 불편감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의사들은 누워서 책 보는 자세가 제일 안 좋다며 책을 끊고 운동하라고 합니다만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술, 담배는 끊어야 살겠지만 책을 끊고 무슨 낙에 삽니까? 잘 달래가며 오래도록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자세로 읽고들 계신지 궁금합니다. YG님, 정형외과 의사들의 조언처럼 책상 앞에 정좌하고 책을 읽으시나요? 저보다는 분명 오랜 시간 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어떻게 책상 앞에 정자를 하고 책을 읽어요.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없고요. 그래서 로페 엔지님처럼 좀 안 좋은 자세로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뭐 목, 어깨, 허리 안 좋습니다. 저도 자세도 구부정하고요. 박평님은 무슨 자세로 읽습니까? 저도 책상에 앉아서 읽는데 요즘 좀 좋은 자세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북을 이용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누워서? 아니요. 앉아서 보는데 이북을 다운받아서 노트북으로 보면 이게 화면이 서 있잖아요. 글자를 최대한 키워요.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상체를 숙이지 않고도 그냥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고정된 자세로 읽을 수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네, 글자가 너무 커서 좀 그렇긴 하지만 JYP는 책 읽는 시간의 80%는 소파에서 약간 저 등을
기울인 채로 그러니까 쿠션 한 2개 등에다 대고 최악의 자세죠. 발을 앞으로 쭉 뻗은 네네. 상태로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나머지 20%는 다양하죠. 지하철에서 읽을 때도 있고 차에서 읽을 때도 있고 책상에서 읽을 때도 있고 그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봅니다만 주로 나쁜 자세로 봅니다. 그 뜻밖에도 그 백년 허리 같은 이 자세와 관련된 좋은 책을 쓰신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님께서는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그 로페 엔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좀 S자를 몸을 만들면서 책을 읽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엎드려서 책을 읽으라고. 네, 엎드려서 엎드려서 가슴에다가 쿠션을 하나 받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책을 앞에다가 들고 읽는 게 차라리 허리나 목에 무리를 덜 주는 자세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그 자세로 읽을 수는 없죠. 팔에 쥐나요. 네. 이렇게 막 그 태블릿 같은 거를 이렇게 이상한 장치 좀 사가지고 공중에 띄워놓고 누워서 보는 거. 완전 누워서 보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꽤 있더라고요. 그 방법의 부작용은 졸리답니다. 그렇죠. 금세 잠들어요. 금세 잠들죠. 책이 조금만 재미없으면 바로 졸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세도 그 목이나 허리에 무리를 좀 덜 주는 자세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졸리다는 거. 네. 어쨌든 책을 끊고 무슨 낙에 사느냐라는 말에 저희는 격하게 공감하죠. 그리고 책을 끊고 운동하라고 하신 의사분 나쁜 사람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합니까? 게을러서 못하지. 맞아요. 네. 다른 데서 시간을 아껴서 운동을 해야지 책을 끊고 운동하라 이런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책을 읽으려면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읽으려면 운동해야 돼. 그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또 화두가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리는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걸어 다니니까는 확실히 좀 운동이 되는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 2탄 요즘 어린이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도 YG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박평이나 저는 그냥 거들 것 같습니다. 애 키우는 사람이 YG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일단 저 쓰라린 그 실패담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저에게 그 독서의 원체험을 제공했던 몇 권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 중에서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그 어린 동거인의 연령대에 가장 맞을 법한, 그 실제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이 책을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이었냐면 그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C.S. 루이스가 처음으로 쓴 책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인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게 읽었었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그래서 사자와 마녀의 옷장을 막 매일매일 몇 페이지씩 읽어줬더니 얘가 너무 지루해하고 막 매일매일 지루해. 도대체 왜 걔네들은 옷장으로 들어간 거냐? 너 옷장으로 들어갔는데 왜 거기에는 옷장 벽이 있어야지 다른 세계가 나오는 거냐?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왜 사자가 말을 하냐? 어린 JYP네요. 주니어 JYP.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빠는 막 그렇지 않아도 막 방송하고 이러느라고 목 아픈데도 막 읽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곤하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른 책들도 막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읽어보려고 한 책들은 다 실패. 보통 근데 그 책들은 YG가 재밌게 어릴 때 재밌게 읽었던 그나마 딱 하나 성공한 게 오주의 마법사. 오주의 마법사 정도만 딱 하나 성공했고 나머지는 다 실패. 그리고 나서 이제 서점에 데려갔죠. 뭔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좀 유도하려고 했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책들. 근데 오즈의 마법사는 재밌습니까? 솔직히. 아 재밌죠. 봐도 어릴 때도 재미가 없었고 아니 심지어 하여튼 오즈의 마법사는 그 뮤지컬로 요새 브로드웨이에서 위키드. 위키드라는 예, 예. 걸로 하잖아요. 난 뮤지컬로 봐도 재미가 없더라. 어떻게 봐도 재미가 없어. 극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초록색이야. 미국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보다 너무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좋아하는데 전 이해를 못합니다만 YG는 재밌다니까. 네. 그래서 서점으로 데리고 갔는데 서점에서 그 아이가 재밌겠다라고 고르는 책들은 정말 실용서스러운 뭐 그런 책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막에서 살아남기. 애가?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보를 주는 원래 시리즈가 있어요. 아동용이긴 한데. 아동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만화가 들어가 있는 아동용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유해 물질에서 살아남기, 화산에서 살아남기, 아니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애를 되게 강하게 키우는구나. 아니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을 아이가 골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책을 고르는 이유가 언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막에 버릴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에 대한 되게 선입관과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 있는 거지. 네. 어린이는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는 지금 살아남기 시리즈와 같이 어쨌든 저 집 아이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있잖아. 고르는 책이 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서점에 데려가서 야 읽고 싶은 거 다 골라 내가 다 사줄게 했는데 뭐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게 없는데 게임기나 하나 더 사줘 이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좀 골치 아프겠지만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뭐 된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저의 이 실패담이 있는데 가끔씩 제가 강연 같은 데를 가면 학부모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책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니까 도대체 YG는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히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책을 읽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 이런 실패 경험들도 약간 섞어가지고 사실 답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했던 건 답은 없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성과들은 있어요. 아 본인이 연구를 한 아니 제가 연구를 한 건 아니고요. 찾아온 거죠. 참고하시라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오리지널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오리지널스는 어떻게 독창적인 사람 혹은 독창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이나 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우리의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독창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독창적인 아이로 키울 때 책 읽는 경험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항목이 있어요. 근데 그 항목이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애덤 그랜트가 여러 그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자녀들의 독창성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명의 롤모델을 자녀들에게 소개해줘서 그 자녀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어렸을 때 JYP가 그런 판타지나 이런 거 되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인전 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위인전을 보면서 어린 JYP가 무슨 그 위인들을 롤모델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소설책 보는 기분으로 봤어요. 네, 하지만 세상은 넓고 참 다양한 삶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간접 경험을 제공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애덤 그랜트가 얘기한 거랑 딱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덤 그랜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필독서를 보면은 진짜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JYP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마법사가 나와서 뭐 도와주고 두꺼비가 나와서 도와주고 이런 거 너무 싫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옛날 이야기들은 좀 심하게 말해 읽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말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들의 지혜나 혹은 협력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스토리텔링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지, 공주가 나타나서 왕자가 나타나서 마법사가 나타나서 뭐 두꺼비가 나타나서 뿅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별로 어린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꼽히는 사람들한테 너 어렸을 때 어떤 책 읽었고 어떤 책 읽은 게 가장 기억에 남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나 뭐 그 페이팔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번 피터 틸 같은 경우는 반지의제야. 네, 되게 그냥 힘이 약한 호빗들이 막 어쨌든 간에 역경을 거치면서 뭔가 자기 목표를 완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서 여성 그 관리자로 경력을 쌓았고 린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셰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여장부나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저도 읽어본 책은 아닌데 어떤 소녀가 물리 법칙을 거스르고 시간을 여행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의 주름이라고 하는 모험 소설을 어렸을 때 읽은 가장 좋은 책으로 꼽았고,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외계인의 침략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임무를 맡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엔더스 게임, 이거 SF 소설이거든요. 이런 소설. 그리고 알리바바를 창립한 마윈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한 소설이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애쓰는 나무꾼의 이야기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런 책들을 꼽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라고 회사 이름 지은 겁니까? 네, 알리바바라고 그래서 회사 이름도 지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뭔가 자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해가지고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가장 영향을 줬거나 어렸을 때 재밌게 읽은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지 무슨 신데렐라라든가 뭐 알라딘이라든가 백설공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소공자, 소공녀 뭐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죠. 100% 동의합니다. 공주, 왕자 나오고 막 기사 나오고 누가 도와주고 두꺼비 나오고 마녀 나오고 응? 이런 계열의 듣고 보니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거를 맨날 읽다 보면 그래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럴듯한 연구다. 네, 아니 그래 실제로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이 1800년에서 1950년까지 미국에서 발간된 어린이 동화에 독창적인 목표 달성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기간 동안에 1810년에서 1850년 사이에 40년 동안 목표 달성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비중이 60%로 다른 기간에 비해서 좀 높은 기간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기간에 성장기를 보냈던 어린이가 자란 19세기 후반에 특허 출원 비율이 7배 급증한 결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요거는 네, 너무 비약이 좀 심하지 않나 싶지만 어쨌든 뭐 일리 있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인과관계를 딱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뭐 그럴 법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항목이죠. 뭐 박평은 뭐 애를 키우지 않지만 네. 요즘 애들이 좀 이런 거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뭐 우리가 YG가 몇 시간 전에 숙제를 줬는데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이들이 이런 걸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릴 때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가 어쨌든 타인과 만나기 위해서 읽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삶은 어떻게 있을 수도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영국에 여행을 저 갔을 때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작은 동네 서점이었는데 그건 이제 유색 인종 아이들만을 위한 동화를 내는 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 만든 책을 유통하기도 한 서점이었는데 이제 뭐 아시안 아이들도 있고 뭐 흑인 아이들도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였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다양하잖아요. 뭐 말하면 인종도 다양하고 주변에 근데 책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좀 그런 다양한 책들이 좀 쓰이고 근데 그런 책들이 또 권장되기도 하고 그럼 좋겠다. 그래서 완득이 같은 책이
어찌 보면은 더 많이 나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책이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화책은 사실 사노요코 그 100만 번 산 고양이에요. 이게 그 아주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는 한데 이제 멋진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진짜 100만 번 죽고 100만 번 살아났거든요. 근데 네. JYP가 극혐하는 이야기예요. 왜 100만 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슬펐던 적도 없고 한 번도 기뻤던 적이 없는 고양이에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고양이였고 그 죽음과 그 삶이 자기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100만 번이었던 거죠. 근데 이 어느 날 다시 태어난 고양이가 되게 하얗게 생긴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가 생긴 거예요. 자기만 좋아하던 고양이가. 그러면서 죽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하나로 그 해석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같이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이 죽음의 의미는 뭐고 왜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좀 부모님과 같이 한다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동화고 조카가 조금 더 성장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게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사노요코 100만 번 산 고양이. 야, 그 이거 비룡소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무지하게 많이 팔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군요. 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저는. 저도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안 읽어봤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을 때 이게 100만 번을 살고 100만 번을 죽어도 의미가 없던 삶이 이제 자기보다 더 사랑한 어떤 존재가 생겼을 때 삶과 죽음의 의미가 이제 바뀐다는 뭐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되게 감동이. 요거는 몇 살 정도에 읽으면 가장 좋을까요? 한 뭐 7살?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 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사노요코 그림책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약간 비슷한 계열의 이제 우리나라 동화 작가인 김국희 작가가 쓴 최근에 나온 그림책인데 채식하는 호랑이 봐라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상상력도 좀 기발하고 육식하는 호랑이가 육식이 갑자기 너무 지겨워진 거예요. 예, 그리고 채식주의호? 육식이 너무 지겨워진 거예요. 그리고 막 육식을 하기 위해서 약간 살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채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설정은 좀 현실적인 설정을 뛰어넘는 설정이죠. 근데 이제 호랑이가 채식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이 바라는 양쪽에서 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호랑이 집단에서는 호랑이 친구들한테는 야 호랑이가 무슨 채식이냐. 네가 무슨 호랑이냐.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곳에서는 채식을 빙자한 호랑이가 있는데 절대로 접근하지 마라. 걔가 채식한다고 꼬셔서 친해진 다음에 잡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판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채식하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동물들한테도 막 너는 분명히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 바라의 슬픈 이야기. 근데 지금 표지에 바라의 얼굴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는데 네. 너무 귀엽네요. 네, 채식하는 호랑이 바라. 그런데 저한테 팩트 체킹을 해달라고. 호랑이가 채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전혀 가능하지 않지만 그 동화 속의 설정이나 이 바라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엽기도 하고 또 가슴 뭉클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설정 그대로 밀고 나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작가님을 그렇게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출간 전에 한 이야기예요. 출간 전에 한 이야기인데 근데 책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제가 읽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인데 되게 괜찮은 책이에요. 채식하는 호랑이 봐라. 너무 기발하고 좋은데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남들과 다른 이야기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동화책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줄무늬가 생겼어요. 이것도 비룡소 책인데 이런 책도 정말 다르게 생긴 아이, 온몸이 색깔로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막 줄무늬가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책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뭐 전혀 떠오르지 않고요. 조금 큰 아이들. 아까 제가 막 생각 좀 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막내 조카가 대학생이다라고 하면서 막내 조카가 대학 졸업했어요. 이미. 졸업했어요. 한참 전에. 그래서 어린 저거는 모르겠고 조금 나이 든 아이들이 아까 지금 박평이나 YG가 결국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데 책을 읽는 게 내 주변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 말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릴 때 책이 안 나와서 못 읽었던 책, 어렸을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거는 결국 전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가 한창 막 팔리기 시작할 때 전 이미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어릴 때 그 만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관이와 병호의 모험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같은 이온복 같은 분이 그리신 네네. 거고 그것도 뭐 표절이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약간 흑역사 같은 거라서 요즘은 그 책은 없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이런 다른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라는 거가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어릴 때 옛날에는 우리가 되게 후졌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못 살고 뭐 시스템도 많이 세팅 안 되어 있고 덜 발전하고 뭐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것도 별로 없고 막 다 악다구니 같이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린애들에게 필요했던 거는 이렇게 훌륭한 잘 사는 잘 세팅된 근사한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사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를 깨우쳐 주는 게 진짜 필요했다면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우리도 이런 나라들처럼 잘 살 수 그렇지, 있다.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면 지금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살잖아 지금.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만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편견이고 오해일 것 같아서 진짜 못 살고 가난하고 덜 발전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해주는 그런 책들. 예를 들면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거나 뭐 팩트풀리스 이런 거에 어린이판 뭐 이런 책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 권 써야 되나? YG 같은 사람이 준비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지금 JYP가 굉장히 되게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뭐 보는 세계, 대한민국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그 우리들이 어렸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책을 통해서 접했던 것과는 또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뭐 팩트풀리스라던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시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약간 이 행복이나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너무나 그게 그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도 좀 어린이 책을 통해서 표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JYP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아성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약간 다른 나라의 다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만화 형식으로 그려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책이 있는데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시리즈예요. 근데 그게 1권이 덴마크고 2권이 부탄이고 3권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덴마크나 부탄이나 이 독일과 같은 나라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관계를 맺고 자기 나라만의 독특한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는지를 또 들여다보는 학습 만화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이 만든 거예요? 네. 김재훈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시고요. 그리고 현지 분들 뭐 에밀 라우센, 윌리엄 리,
조성복 이런 현지에 살고 계시거나 혹은 현지를 잘 아시는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받아가지고 만든 학습 만화 그림책인데, 그러니까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의 21세기 버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뭐 이래저래 논란도 좀 있고 했습니다만 뭐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책은 진짜 유럽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쭉 선진국들만 쭉 다루다가 아주 한참 나중에 뭐 저 동남아시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 나오고, 중국 나왔던가요? 약간 구색 맞추기처럼 그런 정도였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에 한국일보 연재되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후반에 중반부터 단행본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시리즈는 2권이 부탄이라는 거 좀 특이하고 그런데요. 이게 작년 2월에 1, 2권 덴마크 편이랑 부탄 편이 나왔고, 작년 7월에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독일 편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나라별로 좀 쌓아갈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확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들도 좋지만, 제가 성인이 돼서 읽으면서 이런 책을 내가 어릴 때 읽었으면 지금 내 삶이 조금 더 좀 소박하지만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래픽 노블 중에 염소의 맛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염소가 수영장에 이렇게 있는 그 화학 기호, 그 화학 제품, 그 염소거든요. 근데 그게 글이 거의 없고요. 그냥 수영하는 모습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물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그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축구일 수도 있고 뭐 수영일 수도 있고 달리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몸을 써서 아주 작은 노력으로 어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취미 활동을 좀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어릴 때 많이 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나중에 배우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시간과 관심이 또 필요하니까. 저는 뭐 위인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린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실험도 있더라고요. 해리포터를 읽은 아이들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나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보면은 약간 그 해리도 그렇고 헤르미온 이게 순혈 마법사 집안 출신이 아니잖아요. 뭐 모르죠 전혀 지금. JYP는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런. 해리가 소수자야? 헤르미온느. 해리는 소수자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헤르미온느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은 순혈 마법사 집안 출신이 아니라서 그 안에서 막 약간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자기 삶에 존재하는 소수 집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이런 책들이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법사나 혹은 공주 왕자님이 나와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류의 판타지 소설은 JYP가 극혐하듯이 저도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판타지나 이런 형식을 빌려서 약간 모험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리얼 월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책들은 저는 좋은 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뭐 삼성이나 뭐 이런 LG나 현대나 뭐 이런 그런 큰 펀드에서 뭐 좋은 일 많이 하시지만 그런 식의 일단 이 시대 변화한 이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읽히면 좋을 것 같은, 그게 뭐 동화든 소설이든 그림책이든 만화책이든 간에 그런 거를 좀 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가들이나 출판사들한테 좀 지원하는 뭐 시상제도라든지 무슨 시리즈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우리 얼마나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까? 뭐 도박 뭐 이런 거, 뭐 중독, 인터넷 중독, 뭐 그다음에 무슨 성인지 감수성 뭐 요즘 나오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남들에 대한 배려, 뭐 다문화 가정, 뭐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100년 전이나 50년 전만 해도 뭐 신경 쓰지 않았거나 덜 중요했던 이슈들이 계속 불거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딱 알려주면은 훨씬 편견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주는
어린이용 도서는 제가 아는 한은 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청소년용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있는데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최근에 좋은 어린이 책 추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선생님이랑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좀 답답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자기한테 20년 전에도 자기가 이 좋은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운동을 했을 때도 학부모들한테 들었던 질문이 알라딘 다음에는 뭐 읽혀야 돼요? 였는데 지금도 알라딘 다음에는 뭐 읽혀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찾아보면 그런 지금 당대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을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뭔가 쓰고 책으로 낸 것들이 없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널리 알려지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기껏해야 30만 명 수준으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돈 한 푼 없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 가령 어떤 무슨 기금에서 1년에 한 10권씩 좋은 아동 청소년 도서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한 3만 권씩만 사주는 거야. 그래서 전국에 초등학교 유치원에 이렇게 뿌려. 그러면은 1년에 30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출판사들이나 이쪽 작가들이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더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아니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팩토플리스 자기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원 졸업생들한테 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네. 어린이 책인데 직접적인 소비자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니까. 예, 이제 사실 이게 어른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린이 책이 좋은 책이 만들어지고 이게 소비가 되려면 그 어린이 책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서 읽게 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관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늘 뭐랄까 어떤 필독서로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필독서 누가 선정해 놓은 거, 네, 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필독서의 리스트가 뻔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필독서들이 지금의 어린이들의 눈높이나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나 좀 구닥다리고 사실은 그 어린이들이 잘 살아가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한 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은 너무 게으른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선배들이나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동화책을 내 아이에게 읽히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게 주류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런 원리와 그 방식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신데렐라 읽어서 뭐해 요즘 애들이. 그 행복의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새로운 동화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좀 막혀 있는. 뭐예요? 알라딘 읽으면은 그럼 그것도 읽어서 뭐해? 요술 램프만 찾아. 램프 아무리 만져봐야 아무 일도 안 생겨. 문도 안 열리고. 열려라 참깨 백날 외쳐봐라 뭐 열리나. 네. 어린이날 특집으로 우리가 어린이 때 읽었던 책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날 선물로 최악이 책입니다. 책을 아이들한테 사주고 읽게 하는 건 좋지만 어린이날이라고 책을 사주는 거는 하지 마시고 평소에 사줍시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 부모가 원하는 책도 원하는 책이지만은 그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독서의 원체험들을 고백을 했듯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읽게 해보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어린이날 특집 급하게 준비했지만 뭐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메시지도 좀 있고 연구 결과들 각종 연구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준비를 했군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